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가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재벌 발렌베리 가문인데요. 이 가문은 지난 170년 동안 스웨덴 경제를 좌지우지한 금융자본가라고 합니다. 일렉트롤룩스나 에릭슨과 같은 스웨덴의 유명 대기업들은 대부분 발렌베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발렌베리 가문의 회사들이 스웨덴 국민 40%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발렌베리 가문은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저도 10여 년 전쯤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발렌베리 가문을 연구하기 전까지 이 가문에 대해서 몰랐답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존재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는 문구를 가문의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가문의 구성원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고요. 호화로운 파티를 열거나 럭셔리 요트를 사는 등 부를 과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문의 재산 대부분이 자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계 억만장자 명단에 발렌베리 가문 구성원 아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발렌베리 가문과 관련된 음모론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웨덴 최고의 재벌 발렌베리 가문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의 역사는 1816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안드레 발렌베리에서 시작되는데요. 일단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지요.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스웨덴 주교였다고 합니다. 이 시절 주교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인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목회자와는 차원이 다르지요. 안드레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하는 영적인 일보다는 정치나 돈 같은 보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10대 후반 스웨덴 해군에 입대를 해서 전 세계를 항해하던 중에 1837년 그의 나이 21살에 미국에 잠시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드레는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은 것인데요. 스웨덴과는 달리 당시 미국에는 수많은 작은 민간 은행들이 성업하면서 기업 및 경제 발전에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이런 은행을 언젠가 해보겠다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1856년 40살에 안드레는 마침내 스웨덴 최초의 민간은행 SEB을 설립했는데요. 민간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거의 20년 만에 그 꿈을 실현한 것이죠. 당시 스웨덴은 정부의 중앙은행이 은행업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은행을 설립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드레의 해군 장교 이력과 상당 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민간은행 라이센스를 얻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사실 그는 은행을 설립한 후에도 스웨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합니다. 안드레가 설립한 은행 세븐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는데요. 당시 산업혁명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스웨덴 역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국내외 자선가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기업에 조달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세븐 지금까지도 스웨덴 최대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독선적 경영 방식을 혐오했던 다수의 임직원들이 세븐에서 나가서 한델스방켄이라는 은행을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이 은행은 현재 스웨덴의 세 번째로 큰 민간은행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안드레 발렌베리는 스웨덴 은행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1886년 안드레는 70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장남 크누트 발렌베리가 가업을 승계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첫 번째 부인과 4명의 자녀를 두었고 첫째 부인이 사망한 후에 재혼을 해서 14명의 자녀를 추가로 낳았다고 합니다. 참 다복한 사람이지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막내의 출산 연도를 확인해 보니까 안드레가 68살의 본자식이더군요. 참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누트가 가업을 승계한 것은 장남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일단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고요.
참고로 이 가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군 사관학교를 나와야 CEO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파리에 있던 세계적인 은행에서 선진 금융 교육을 이수한 후에 아버지 은행의 이사로 일찍부터 선임되어서 경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크누트는 셉의 성장에 여러 기여를 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업적은 유럽 주요 도시에 셉의 지점을 설립한 것인데요. 그 결과 해외로부터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1911년 셉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스웨덴 정부가 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이 법으로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가 가능해지면서 셉은 여러 기업의 지분을 적극적으로 인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5년 뒤에 스웨덴 정부는 이 법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는 은삼분리법을 다시 제정했는데요. 1916년 크누트는 어쩔 수 없이 인베스톨 AB라고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셉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 지분을 여기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이던 마르쿠스 발렌베리를 이 지주회사의 책임자로 임명했고요. 마지막으로 1917년 크누트는 발렌베리 가문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발렌베리 가문의 거의 전 재산을 그곳에 넣어버린 겁니다. 현재 발렌베리 가문에는 16개의 공익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재단들은 기업 주식을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배당금 수입이 엄청나지요. 배당금의 80%는 교육이나 과학기술 발전과 같은 공익사업에 쓰고 나머지 20%는 기업에 재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발렌베리 가문의 재산은 엄청난 규모지만 개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발렌베리 가문 사람들이 공익재단 이사나 재단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회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지만 재산 규모에 비하면 아주 소액이지요. 발렌베리 집안 구성원들이 세계 부자 명단에 아무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이제 설명이 좀 될 겁니다. 크누트의 이 결정에 대해서 집안에서는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크누트 부부는 슬하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재단에 기부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크누트의 이복 동생 마르쿠스는 형의 결정을 특히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마르쿠스는 지주회사 인베스톨 AB를 키우기 위해서 24시간 일만 했고 성과도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1920년대 스웨덴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을 때 지주회사 산하 부실 기업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면서 인베스톨 AB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거든요. 반면에 크누트는 스웨덴 외무장관 한다고 회사를 떠나 있었고 그 이후에도 회사 일에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자선 활동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은 자신과 상의도 없이 발렌베리의 모든 재산을 기부해버렸으니 섭섭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마르쿠스 발렌베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발렌베리 집안의 승계가 계승되었으니까요. 1927년 그의 아들 야곱 발렌베리가 가문의 CEO로 취임해서 19년 동안 가문의 수장 역할을 했답니다. 하지만 야곱이 발렌베리 CEO로 재직하는 동안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당시 스웨덴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나치의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나치에 협력한 스웨덴 기업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컨대 스웨덴 대표 기업 이케아의 설립자 잉바르 캄프라드는 나치 협력자로 죽을 때까지 욕을 엄청 먹었지요. 역사학자 제라드 알더스에 따르면 야곱 발렌베리는 나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희생자들로부터 약탈한 나치의 자산을 세탁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고 나치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에 돈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특히 보쉬 스캔들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전쟁 중에 야곱은 독일 기업 보쉬의 미국 자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독일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미국 내 독일 자산을 모두 몰수했거든요.
그런데 보시 인수 계약 배후에는 나치와 야곱 간의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자회사를 보시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이죠. 사실 발렌베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야곱과는 달리 야곱의 동생 마르쿠스 주니어는 아무도 모르게 히틀러에 반대하는 레지스탕스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레지스탕스는 독일 이외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발렌베리가 핵심 지원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보험을 든 것이죠. 이 레지스탕스 단체는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히틀러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발렌베리 가문이 행한 미담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라울 발렌베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헝가리 유대인들에게 스웨덴 여권을 대량으로 발급해 줌으로써 헝가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스웨덴으로 도피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라울이 구한 유대인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라울 발렌베리를 스웨덴의 쉰들러라고 부르며 찬양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종전 이후에 그는 스파이 혐의를 받아서 소련군에게 체포되어서 이후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발렌베리 그룹은 현재 5세대 후계자 두 사람이 경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소유 경영체제가 5대째 지속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지요. 제2대 크누트 발렌베리가 가문 재산을 공익단체에 모두 기부한 것이 그 비결인 것 같은데요.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에 회사에 대한 지배권은 유지하게 된 것이지요. 현재 발렌베리 가문이 지배하는 기업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9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5세대 소유 경영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주식 자산의 가치는 각각 173억과 52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다른 국제은행에서 경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서울대학의 이경묵 교수님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교수님은 발렌베리 가문의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랍니다. 발렌베리 가문의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과 기업 지배 방식이 우리나라의 기업 승계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 교수님은 주장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현재 법으로는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지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발렌베리 방식의 효과에 대해서 한편으로 의구심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만약 발렌베리 집안 사람이라면 CEO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봐야 전부 재단으로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데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고생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냥 재단 이사나 하면서 편안히 살 것 같습니다. 돈만큼 강력한 사업 인센티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발렌베리 같은 사례가 앞으로 많이 나와서 제 이런 생각이 바뀌기를 소망한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